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한국전력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공채가 이제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 작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때요. 가장 중요한 건 채용 공고를 먼저 잘 분석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채용 공고를 대충 보시고 자기소개서 항목만 집중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그 공기업에 지원하실 때는 특히 그 채용 공고를 잘 분석하시고 자기소개서를 맞춤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기소개서 가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처음에 그 채용 공고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채용 공고 분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면 좋을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의 4가지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기소개서 그 항목 전에 채용 공고 분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채용 공고는 29일 날 채용 공고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시간. 가끔씩 그 시간을 24시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시간이 2시로 되어 있다는 거. 그 점을 좀 잊지 마시고 그 전에 웬만하면은 뭐 전날 이렇게 지원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아마 4월 5일 날 2시가 되면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뭐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들도 있고 일례로 얼마 전에 뭐 기업에서는 채용 날짜를 하루 미룬 적도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채용 공고 날짜 확인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채용 공고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채용 인원은 329명, 굉장히 또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무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지역권으로 얼마의 인원을 채용을 하는지 그 부분을 잘 체크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별로 인원에 따라서 아마 경쟁률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역별 인원에 대한 체크도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격 요건, 어떤 요건이 있는가? 기본적으로 사무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학력이라든지 그 전공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뭐 송배전이나 통신이나 이런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전공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까 그 해당 전공에 대신 분들만 지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요거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요런 그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채용 공고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 그 학과들을 다 나열해 드리긴 어려우니까 꼭 한 번씩 들어가셔서 어떤 학과가 어떤 전공이 요 그 송배전이라든 통신이라든 이런 기술직에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보면은 변화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요 토익 점수인 것 같아요. 네. 토익 점수 700점 기준을 이상을 넘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한정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에서 환산 기준이 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산 기준을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700점으로 시작해서 최고 상한 점수는 850점입니다. 즉 850점이 넘게 되면 환산 점수로 했을 때 10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860이다, 870이다 그 점수보다도 850점이 넘으면 100점으로 환산이 된다. 이렇게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거보다 점수가 낮다. 그러면 자기 점수에서 나누기 850점을 한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은 개인 점수가 나오니까 그 점수를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자격증 같은 경우에 고급 자격증이 나와 있는데요. 고급 자격증은 뭐 뒷부분에서 설명도 드리겠지만 사실은 자세하게 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변호사가 됐든지 그런 고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면제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령 제한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한이 없다 보니까 나이가 어린 분들부터 나이가 많으신 요즘에 퇴직하시고 공기업에 또는 공무원에 재도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좀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점은 여러분들께서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차를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서 지금 2차 부분에 제가 이렇게 빨간색 바를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작년과 바뀐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2차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요 3차에서 인성검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2차에서
직무능력 검사와 인성검사를 같이 진행한다. 이 부분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1차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다 보면 성적, 영어 성적 아까 850점 기준, 그 다음에 가산점, 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점이라는 게 사무가 20이고 기술이 40입니다. 자, 사무가 20이고 기술이 40이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기술 분야에서는 자격증 2개까지 동일한 자격증이 아닌 이상은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무 같은 경우에는 공통 부분으로 해서 기술과 사무 다 인정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기소개서 부분이 적부입니다. 아무래도 어떤 평가적인 기준에 있어서 평가 좀 세심하게 보는 것보다도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이런 부분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직무능력 검사와 인성검사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바로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실수들이 나오냐면 신원조회를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범법행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되신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음주운전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이력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바로 지원이 불가능하니까 꼭 신원조회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 접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시다. 요거를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깜빡하고 또 늦게 내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지원 자체가 안 되니까 시간 지켜주시는 거 이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내용을 보다 보면은 장시간 접속할 경우에는 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해서 저장이 안 된다. 네. 가끔씩 그 창을 열어놓고 다른 일을 하시거나 그러다가 저장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미리 중간 저장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의 팁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서류 평가를 할 때 서류 여러분들 지원하는 순간부터 마감하는 순간까지 이 채용을 관련하고 있는 분들은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정 부분 썼다가 저장해 놓고 썼다가 저장해 놓고 하시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미리 항목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항목들 미리 다 작성하셔가지고 좀 집중해서 한 번에 다 마무리 지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끔 얘기 나오는 게 첨부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제출을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요청하는 게 아닌 다른 것들을 제출하셔가지고 뭐 그냥 불필요한 시간들을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 점은 좀 조심하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대제도 보면요. 우대제도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밑에서 빨간색 바를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한전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행사,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특상 아니면 우수상 이렇게 수상을 받았던 분들이 있다면 3년 이내에 1회에 한해서 또 우대를 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한 개만 인정이 된다. 그 점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쪽 뭐 수도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전 지역에 있어가지고 이쪽도 제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양성평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인원을 다 봤더니 여성분이 좀 남성분이 좀 부족하다면 거기에 맞게 인원을 조금 더 채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 또 해당이 된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하나로만 진행이 된다. 이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우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좀 읽어보시고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채용 목표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5% 이상은 본사 이전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채용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사 이전 지역에 내가 해당이 되는가 해당이 되지 않는가 이 부분은 바로 여기 밑에 3번에 나와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인재는 제외한다. 여기서 보면은 서울, 경기, 인천, 해외 요 네 군데 거주를 하시거나 지금 과거에 거주를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서 제외가 된다는 거를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게 이거죠. 본사 이전, 광주 이전에 학교에서 졸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학교에서 중퇴한 자, 그 다음에 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아무래도 채용 목표제가 15%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인원에 따라서 조금 비중이 어떻게 보면 비율이라든지 또는 경쟁률이 좀 낮을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좀 기억하시고
이쪽 학교에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더 지원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 또한 지원을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 채용 목표제에 포함이 되셔서 조금 더 수월하게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전형 일정. 전형 일정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발표 이후에 인적성 검사를 보신다? 그럼 4월 22일 날 토요일 날 보는 거, 이런 날짜들도 꼭 체크를 해 두시고요. 실제 또 다른 기업에 채용 대행을 가다 보면 시험 시간이 늦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 다음에 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이 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오지 않으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물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실하게 그 부분을 챙겨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밑에 빨간 바를 한번 보시면은 개별적으로 합격자를 통보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원을 하셨다면 개별적인 통보에서 내가 합격이나 불합격이나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아이디랑 그 다음에 비밀번호 패스워드 넣으신 다음에 직접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 확인을 안 하시고 뭐 기다리고 있다가 나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 요 점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날짜가 좀 다른 게 있다면, 밑에 보이시나요? 입사일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합격이 되셨을 때 다시 한번 통보를 기업에서 해주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아마 좀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공통 가점입니다. 이 계열 공통 가점은 기술직이나 또는 일반 사무직 둘 다 해당이 되는 거. 그래서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에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가점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점이 최대 가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가점 외에 또 자격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점은 총 이렇게 4가지의 가점이 있고요. 여기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 높은 부분을 체크를 하는데 가끔 요거를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1급 같은 경우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자격증만 인정이 된다는 거. 그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동일 분야에 있는 자격 부분에서는 가장 높은 부분을 가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총 2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점이라는 게 계속 변화가 조금씩 있긴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의 변화는 없지만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필요로 하는 자격이 무엇인지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공통 가점 외에 추가 가점들이 있을 수 있죠. 추가 가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기사 자격증 취득했다. 그러면 추가 10점. 그 다음에 자격증이 2개 있다. 그럼 추가 20점까지 최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통 가점에 있는 가점과 그 다음에 여기 기술에 있는 가점, 이 2가지를 다 받으신다면 40점의 가점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겠죠. 대부분 그 이공계 분야다 보니까 이공계 분야에서 많이 요즘에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사 하나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요즘에 쌍기사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은 기사 시험이 자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 준비하시거나 또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떨어지면 또 오래 걸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여기서 해당되는 자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체크해 두셨다가 그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가점까지 받으신다면 아무래도 취업하실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여러분들께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서 제가 하나 설명을 안 드린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을 좀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항목,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좀 세분화시켜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가장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세부평가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부분도 채용공고에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직무능력 검사에 대한 준비가 다들 어렵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을 살펴봤더니 다 이 내용들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바로 NCS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자, 먼저 사무 부분하고 사무 부분을 먼저 가볼게요.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네. 자, 이거는 공통이라고 나와 있죠. 사무 부분부터 송배전, 통신, 원자력 모든 분야에 다 공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능력을 확인하는 검사가 들어간다. 그리고 그 외에 사무 부분에서는 자원관리 능력, 정보 능력이 추가돼서 총 5개의 능력을 테스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직무 능력 검사에 대해서 그럼 직무에 대해서 나오니까 직무 부분은 어떤 거를 고민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여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전공 지식이나 시사상식, 한국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될 직업기초 능력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각자 요 능력 단위별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실제 업무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연결시켜서 문제가 제출이 되니까 그럼 실제 업무랑 이 의사소통 능력이 어떤 게 필요한지를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게 의사소통 능력 하나만 딱 달랑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의사소통 능력에도 하위 단위가 있습니다. 하위 단위가 여러 개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하위 단위가 무엇인지를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하위 단위에서는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가. 자, 그러면 그 요구되는 부분이 내가 한국전력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부분과 연결돼서 문제로 출제될까 이런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문제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문제집들을 보시고 대략 어떤 유형으로 나온다. 이 유형을 체크하신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뭐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자원관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들어가시고 한국전력에서 하는 업무 이런 것들과 좀 연결시켜 가지고 한번 나름대로의 문제, 모의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시험 보시기 전까지 그 스터디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좋을 수 있거든요. 대부분 요 직무능력 검사 같은 경우에는 또 스터디를 만들어서 서로 문제를 공유하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원서 작성하시고 또 스터디로 이렇게 만들어서 함께 같이 뭔가 문제를 출제해 가면서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송배전 부분은 요 3가지의 능력 플러스 자원관리 능력, 기술 능력이 들어갑니다. 또 역시 여기도 기술 능력. 근데 차이가 있다면 정보 능력이 들어가는 거고 원자력 부분에서 조직이해 능력이 들어간다.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꼭 한 번씩 살펴보신 다음에 해당하는 분야, 사무 분야면 사무 분야, 그다음에 통신 분야면 통신 분야에 필요로 하는 이 능력을 체크해 두시고 문제 출제를 마음대로 한번 이 내용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인성검사. 이번에는 그 직무능력 검사랑 인성검사를 같이 진행하게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태도, 직업윤리, 대인관계 능력 역시나 이 직업윤리나 대인관계 능력 같은 경우에도요. 직업기초 능력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들어가서 본인의 인성과 연결시켜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면접에서는 전공 지식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데 여기 인성검사가 이번에 올라오면서 대략 몇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50문항, 50분 동안 375문항. 50분 동안 375문항을 푼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일관성 있게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 인성검사 했던 부분이 사실 이제 면접 때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뛰어난지 이런 것들은 시중에 이와 관련된 문제 툴이 많이 있으니까 그 툴을 활용하셔서 부족한 부분 또 잘하는 부분들을 미리 체크해 두시면 그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추가적으로 여기 직무 면접하고 경영진 면접에 대해서 또 설명을 잠깐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직무 면접 같은 경우에는 3, 4명씩 한 계조로 이제 15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선택하는 게 있네요.
법, 경영, 뭐 경제인문, 네, 전공질문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는 아마 사무 분야에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직무에 대한 내용 위주로 질문을 받으실 거고 나머지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기술 부분, 기술 부분 수행 내용에 대한 직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인성검사, 마지막 그 인성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경영진 면접, 여기서는 인성 위주의 질문을 주로 하고요. 여기서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꼬리 질문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 질문 같은 경우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 외에 또 다른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 속에서 어떤 결과를 냈습니까? 그 결과 말고도 다른 결과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질문에 대비하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서 또는 그 여태까지 경험했던 경험에 대한 정리를 하신 것들을 가지고 미리 사전 문제를 좀 뽑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소서로 한번 넘어가서 자소서 부분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소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직무와의 연관성을 가장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채용 공고에 들어가면 분야별로 직무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여기 보이세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NCS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어디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첫 번째로 학습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습모듈 클릭하시고 거기서 분야별 검색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크게 뭐 20개, 20 몇 개 화면이 뜨는데 거기서 체크를 하나 하시면 그 첫 번째 떠 있는 게 대분류고 거기서 경영회계 사무라는 부분을 체크하셨을 때 여기 기획, 뭐 총무 인사 이렇게 여러 개가 뜨니다. 여기 중에서 1번을 체크하면 1번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분류가 나오고 세분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세분류 다음에 나와 있는 능력 단위. 예. 능력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능력 단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 나와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능력 단위에 들어가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각 능력별로 10개가 될 수도 있고 8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능력을 클릭하게 되면 거기서 필요로 하는 KSA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능력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가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했던 아까 5가지 직업기초 능력이 있었죠.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 자원관리, 정보 능력. 자, 요것도 직업기초 능력으로 들어가서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KSA, 이게 KSA입니다. 자, 그래서 각 세부 능력별로 요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채용 직무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체크하셔서 거기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중에 그 내용에 맞게 직무에 대한 역량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두세요. 정리를 해두신 다음에 자기소개서에서 나의 능력과 연결을 어떻게 시키실지 그걸 고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이 능력 단위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항목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글자 수가 일단 너무 작아요. 400자입니다. 아무래도 아까 채용 공고에서 설명드렸듯이 적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인성 면접 때 자소서를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즉 뭐냐면 400자 정도가 되면 자기소개서 부분을 면접 때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분야에 필요한 직무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 받은 학교 교육 또는 직업 교육에 대해서. 자, 여기서 그나마 다행인 건 온라인 교육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대부분 온라인 교육을 좀 등한시하는데요. 온라인 교육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협회라든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요즘에 온라인 교육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한 번씩 들어보시면은 충분히 그 교육도 제가 들었다는 거를 명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구하는 건 무엇이냐? 먼저 이 채용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 네.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들었던 과목이라든지 또는 내가
제시해주고 싶은 과목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충분히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능력단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능력단위에서 요구하는 필요 지식 아마 거기서는 K가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필요 지식적인 부분에서 어떤 과목들이 나와 있는지 또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들었던 과목들 쭉 나열하신 다음에 연관성이 깊은 것부터 우선순위를 좀 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열 형태로 너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지식 습득으로 끝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다. 또는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간략한 결론 이런 부분을 좀 제시해 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즉, 이 교육 수강을 통해서 뭐 지식을 배운 거를 가지고 활용했던 경험도 넣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지식이 있으니까 이 업무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결론 부분을 조금 마무리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니 400자인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400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완성된 글자 수를 넣는 거고 일단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는 이 내용에 맞게 500자가 됐던 600자가 됐던 자세하게 적으십시오.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빼시면서 줄거리를 만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가끔씩 이런 단어들 넣는 게 있습니다. 자, 대학교 3학년 때라는 단어를 한번 넣었다고 칩시다. 대학교 3학년 때 만약에 그 일을 안 했다면 문제가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결국엔 뭐냐면 시대적 배경이라는 걸 넣었을 때 그게 꼭 그 시점에 했었어야만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대학교 3학년 때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 제대 후, 뭐 전역 후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이 아니라면 굳이 그런 단어들은 피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단어들 빼다 보면요. 충분히 400자 안에 넣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 기술직에 쓰시는 분들이 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답식의 이야기. 이런 교육 받은 게 있습니다. 교육 받았을 때 어떤 걸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한 2개, 3개 문장을 하나로 한번 엮어보시는 방법도 오히려 글자 수를 줄이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400자면요. 충분히 제목까지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이 첫 번째 항목에서는 지식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한다. 근데 온라인 교육 부분까지도 가능하다. 대신에 이 모든 것들은 능력 단위에 나와 있는 그 지식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작성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기억하시고 쓰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 항목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봤을 때 길다고 느껴지는데 실제로 보면 2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처음에는 이 경력, 자, 경력을 작성할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험을 작성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경력을 작성할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지원 분야 업무 수행 경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경력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한 이력입니다. 사실은 경력이라는 것 자체는 실제 인정되는 게 회사에서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일하는 부분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금전적인 보수를 받고 일한 이력이라고 했으니까 아르바이트나 인턴 같은 경우에도 금전적인 보수를 받고 일을 했다면 경력 부분이라고 충분히 작성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경력 부분 작성하실 때 좀 포인트가 있다면 여기 지금 항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직무 영역, 즉 그때 쌓았던 경력 부분이 실제 지원하는 부분과 영역이 어느 정도 겹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했던 영역이라는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 경험, 수행 내용. 이렇게 내가 거기서 어떤 활동, 어떤 담당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수행했던 업무들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역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떤 성과를 냈다. 이 성과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시해주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경력기술서라는 걸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경력기술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직무에 대해서 성과 위주의 순서대로 이렇게 작성하는 방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아르바이트가 됐던 인턴이 됐던 실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경력을 좀 작성을 하실 때 성과 위주, 그러니까 좀 성과가 좋은 거 위주, 그리고 성과 위주 중에서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와 연관성이 깊은 것, 네, 그 담당 업무를 순서대로 작성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400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쓰시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죠. 면접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논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0자, 200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 하나 업무에서 여러 가지 세부 업무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나열하시되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가지고 성과가 좋았던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경험을 위주로 작성할 때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경험에 대한 부분. 경험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경험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산학협력, 프로젝트, 연구의 동아리.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뭐 대학에서 활동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지원 분야와 관련된 경험, 그걸 또 우선순위를 또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체크해 두시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 중에서 가장 관련 있는 경험들을 끄집어내시되, 자, 여기서는 또 어떤 부분이 나오나, 활동 내용도 있지만 활동 결과. 네. 활동과 그 위에 앞에 경력과의 좀 차이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경력 부분은 실제로 그와 비슷한 업무를, 유사 업무를 체험해봤다, 이렇게 느낌을 줄 수 있는데, 활동 부분은 그냥 유사했던 경험을 그냥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경험해봤다, 이 정도의 수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업무를 진행해봤던 경험과 요 활동으로 그냥 간접적이나마 체험했던 경험,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경력적인 부분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경력이 없다면 당연히 경험을 쓰시되 활동에 대한 결과치 정확하게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활동 내용이 사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뭐 사무랑 좀 연관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근로학생을 했습니다. 그럼 대부분 사무보조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화를 받았으면 전화 응대를 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서를 작성했으면 공문서 작성이라는 부분이라고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뭔가 내가 성과 좋았다는 게 뭐 근로학생으로서 무슨 성과가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서류를 잘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내부 고객, 뭐 과장님이 됐던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께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도 하나의 결과치로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2번 문항에서는 경력을 쓸 것이냐, 경험을 쓸 것이냐, 이 두 개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력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경력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작성하기를 요구하는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활용해서 그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고요. 경험 부분에서는 요 내용을 활용하셔가지고 요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여기 그 항목이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선택만 하셔서 작성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항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항목에 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능력이 나오는데 어떤 능력이냐, 보완할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좀 부족하다 생각하는 능력, 그 능력을 제시하고 그 능력을 어떻게 보완할 겁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 쓰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무 업무에 지원하는데 꼼꼼하지 않아요. 그래서 꼼꼼한 능력을 더 꼼꼼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무 직무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꼼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작성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필요 역량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가장 이 업무를 진행할 때 필요로 하는 역량,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좀 비중이 높은 역량부터 순서를 먼저 정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래쪽에 있는 조금 연관성이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역량을 쓰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걸 억지로 끼워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면접 때에도 그럴 수 있고 오히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나중에 이 역량과 이 일과 안 맞지 않아서 퇴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보완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보완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밑에 3번에다가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요. 단순하게 나열하는 방식. 네. 메모를 하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보다도 실제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보완해봤던 사례, 경험, 이거를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보완해봤다라는 내용보다도 실제로 제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능력을 부족함을 알아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보완해봤던 실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왜냐? 그냥 나열하는 식의 메모로서 보완하겠다라는 그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것보다도 실제 나는 과거에 보완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해낼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조금이라도 보완해봤던 경험이 있다면 그 보완해봤던 부분에 대한 사례를 작성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더 보완해 나갈 것이다 까지 얘기하시면 요 3번 항목에서 묻고 있는 내용이 다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항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3년 이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 3년 가까운 과거에 있는 이야기를 일단 얘기를 해달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 헌신적인 노력. 헌신적인 노력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께서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그냥 기여한 것만 얘기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우리 헌신이라는 거 어떤 내용인지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헌신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통해 이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거기에 뭔가 집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냈던 부분 이런 것들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어떤 조직 내에서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 이걸 해보고 싶어, 더 잘 되기 위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르바이트 할 때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아니면 뭐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팀으로 활동했던 프로젝트라든지 그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좀 제시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왜 도대체 그때 헌신하셨습니까?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쓰지 않을까요? 리더였기 때문에. 리더였기 때문에라는 부분보다도 어떤 공동의 목표가 어떤 거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어떤 마음, 성취욕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좀 더 헌신하게 됐다. 이런 이유가 좀 명확하게 나와줘야 된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그래서 한번 순서를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 제가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직에서 먼저 나는 어떤 역할을 했었는가,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뭐 리더인가, 아니면 팀원인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어떤 이유로 이 조직에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생각을 갖게 됐는가,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전력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헌신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나와주신다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냥 일반적인 노력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식이 좀 부족했다 그러면 본인께서 대부분 하시는 게 도서관에 가거나 아니면 교수님을 찾아뵙거나 선배를 찾아뵙거나, 좋아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선배님 중에서도 어떤 분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것들을 얻어내서 그거를 이 조직에 헌신할 수 있게 활용했는지, 어차피 제가 개인 시간을 버리면서 발품을 판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보고 그 다음에 줄여나가서 400자를 만드는 것, 이게 좀 중요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 지원 분야에서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을
뭐가 있을지 좀 고민해보고 같이 그것도 포함시켜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1번부터 4번까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직업기초 능력과도 연관성이 깊고, 그 다음에 직무적인 측면에 대한 1번, 2번, 3번 직무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도 계속 묻고 있고, 그 다음에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경험이 없다면 사실상 작성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경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직무표에 대해서 이해도가 필요하고, 그걸 연결시켜서 어떤 경험들을 우선순위를 작성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바탕이 돼야 지금처럼 이 문항에 맞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좀 기억하시고 이 네 가지 문항 잘 작성하셔가지고 꼭 한국전력에 성공 취업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요거 잊지 마시고 잘 활용하셔서 네 가지 항목 잘 작성하시고, 부족하면 꼭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한 번씩 뭐 취업 컨설팅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요즘 많이 있으니까요. 컨설팅 받으시고 기간 내에 2시 잊지 마시고 그 전에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